나폴레옹 전쟁이 러시아에게 안겨준 보상은 구체제 질서의 수호자 역할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혼자 수호자라고 착각한 건데요.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물리친 공로로 유럽 강대국의 일원이 되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사후 처리를 논의했던 빈 회의에서의 발언권이 가장 높았죠. 러시아를 서유럽하고 싶었던 표트르 대제의 꿈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서 1830년대까지는 러시아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유럽 상황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하던 격, 호랑이들이 서로 영역 다툼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이에 여우가 제 세상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겁니다.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막대한 영향력은 불과 수십 년 후에 일장춘몽으로 끝이 납니다. 뭐 때문에?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에 말이죠.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료 직후 러시아는 강력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21세기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러시아의 꿈,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에 흑해가 있는 크림반도는 2022년 현재도 그때도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부동항을 얻으려는 이유가 이런 저수지 같은 곳에서 낚시하고 뱃놀이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흑해를 지나 지중해, 나아가서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이었죠. 결국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해양을 차지해야 하는 법이고 크림반도 영유권 자체는 해양 진출의 첫 단추에 불과했어요. 한겨울에는 얼곤하지만 러시아의 부동항은 북쪽에도 존재했죠. 바로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던 발트해인데요. 문제는 발트해의 러시아 영해를 조금만 벗어나도 스웨덴이 버티고 있었고 더 나가면 북해의 영국 함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던 오스만 제국이 지키고 있던 흑해, 지중해 라인이 그나마 만만했죠. 국제 정치의 냉혹한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림 전쟁의 패배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알려면 크림 전쟁이 종료된 1850년 전후의 상황과 소련이 탄생한 192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정말 확실하니까요.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승리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동시에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자유주의 사상과 의회 정치를 경험한 러시아 군인들과 지식인들 마음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었어요. 이는 기존의 러시아 황제들이 통치 방식으로 유용하게 써먹던 종교가 이미 자유주의를 맛본 국민들을 회유하기 어렵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유럽의 왕정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말고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지배 방식이 떠오르는 시기였고 이는 전 세계를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공장 짓고 물건 만들어 팔아먹으려면 일할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농민이었던 국민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르익었고 그에 따라 일반 민중들의 의식 또한 성장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반대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요. 1825년에 알렉산드르 1세가 죽고 그의 동생 니콜라이 1세가 황제에 오르는데요. 그는 프랑스 혁명과 시민의식의 성장, 그 가운데서 성장한 나폴레옹이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고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자유주의가 프랑스처럼 러시아에 퍼지면 로마노프 왕조의 일원인 자신도 루이 16세처럼 혁명 세력에게 처형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주의 혁명 의식과 시민 의식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 놓아야 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치 구조가 이에 발맞춰 발전해가던 유럽과 달리 전제 정치의 강화, 귀족들의 권한과 농노제 유지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을 소작농으로 땅에 예속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의 근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임에도 니콜라이 1세의 유일한 목표는 구체제의 유지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에 잔뜩 취해 있었죠. 현재까지도 일부 러시아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서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러시아의 농민들에게 지어졌지만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황제는 오랜 수건 사업인 흑해의 부동항에 집착했고 결국에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통하는 관문을 지키던 오스만 제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러시아에도 도시가 발달하고 공장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서유럽에 비해 한참 더디었죠.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농노 신분인 러시아인들은 시골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전편에서도 다뤘지만 사실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이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죠.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해서 보급 문제 생겨, 날씨가 더워 전염병 돌아, 싸우고 싶은데 계속 도망만 가지, 추워지니 얼어 죽어.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지리의 힘을 얕보았던 탓에 스스로 자멸한 거죠. 근데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착각에 빠질만 하긴 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서로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겨우 숨만 붙여 두었을 뿐이죠.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선 해볼만 했던 겁니다. 프랑스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국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게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자고로 명분을 필요로 하는 법.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니, 기회를 억지로 만들죠. 오스만 제국이 살고 있는 수백만의 러시아 정교의 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직 관할권을 달라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어요. 진짜 목적은 오스만 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보스포르스, 다르다네스 양해협 통행권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죠. 근데 여기에 해방군이 나타납니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프로 참견러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메흐메트 알리가 1838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수도까지 위협을 받자 오스만 제국은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인도를 오가는 해상 항로를 위협하던 이집트의 성장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모두 저지할 수 있는 구시를 찾아낸 겁니다. 영국은 반란 진압에 사후 처리를 명분으로 해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오스만 제국이 보스포르스, 다르다네스 해협 통제권을 가졌다고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데, 사실상은 영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오스만 제국 허락 없이 여기 통과하면 대영 제국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1851년 쿠데타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처럼 성직 관할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프랑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가지로 답답했던 니콜라이 1세 꾹꾹 잘 참다가 결국엔 인내심이 바닥났고 1853년 7월 도나우강 인근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몰다비아 공국과 왈라키아 공국을 침공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선 속국이었던 두 공국을 내어주면 수도 콘스탄티니에가 코앞이었던 상황. 하지만 강대국 러시아와 1대1로 맞붙는다면 질 게 뻔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1853년 10월 4일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죠. 대영 제국이 병력과 보급을 지원해주기로 뒤에서 몰래 약속한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날엔 성직 관할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까 두려웠던 프랑스도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크림 전쟁. 크림반도가 주요 격전지였으니까 크림 전쟁이라고 불리지만 크림반도가 있던 흑해와 아조프해,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 사이의 카프카스 지역, 북쪽의 발트해, 태평양의 캄차카 반도까지 여러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시노페 해전이 벌어지는데, 당연하게도 그나마 있던 오스만 제국의 전투함 11척이 러시아 해군에게 거의 전멸하고 맙니다. 게다가 카프카스 지역에서의 육지전도 연이어 패배하던 오스만 제국. 하지만 이듬해인 1854년 3월 영국, 프랑스는 4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흑해 전역으로 파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데사, 케르치 등의 러시아 주요 항구가 봉쇄당합니다. 여기에는 연합군과 러시아군 전투함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대포의 사정거리는 물론이고 가장 큰 차이는 러시아군의 전함은 목재로 만든 범선이었는데 연합군의 전함은 철로 만든 증기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정거리, 내구력, 기동성 모두 열세였던 거죠. 결국 러시아군은 공세를 포기하고 방어전으로 돌아섭니다. 믿을 건 러시아의 자랑이었던 육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바스토폴 요새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전쟁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9월 20일 러시아군은 알마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연합군에게 크림반도 상륙을 허용하고 맙니다. 1854년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세바스토폴 공성전은 1855년 9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크림 전쟁이 전쟁사에서 주목받는 것 하나는 바로 최초로 전사자가 단시간 내에 60만 명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런 안일함은 60여 년 뒤에 벌어지는 1차 세계대전에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허무하게 죽어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연합군의 보급 기지였던 발라클라바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했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니콜라이 1세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건강이 악화되었고 1855년에 사망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는 결국 세바스토폴이 함락당하며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종결됩니다. 1856년에 열린 파리 평화 회의에 따라 영토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고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게 종교에 관해 어떤 개입도 금지당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흑해에서 군함이 항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이죠. 러시아의 꿈은 또다시 좌절됩니다.